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DDT의 위험과 그것이 오늘날까지 토양에 잔존하여 어떻게 동식물과 우리가 먹는 음식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토양 속에서 분해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닭처럼 우리 주변의 흔한 동물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닭이 낳은 달걀이나 닭고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축적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갈수록 화학물질은 점점 더 그 축적량을 늘려갑니다. 처음에 닭에게 노출되었던 것은 1ppm이더라도 닭이 달걀을 낳으면 그것이 10ppm이 되는 식인 거죠. 또한 어떠한 화학물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더 심한 독성의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처럼 주변동물 그리고 세대를 거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장 해충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근시안적인 접근이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DDT의 사용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레이첼 카슨의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은 살충제의 대규모 살포만은 아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소규모이지만 매일 또는 매년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일이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마침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위험한 화학물질과 접촉하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그 양이 미미해도 거듭되다 보면 몸속에 화학물질이 축적되어 마침내 중독을 일으킨다.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사람을 제외하고 이런 오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평범한 시민이라면 우아한 판매 기술과 얼굴 없는 설득자에게 속아 넘어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물질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아마 자신이 이런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바삐 산다는 이유로 저도 제가 사용하는 물품 중에서 어떤 것들이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잘 확인을 못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니 정말 일상 속에 많은 물건들이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알고 계시죠?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발생해 왔는데요. 그 폐질환이 2011년 4월부터 대량으로 발생되었고 같은 해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폐질환의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무려 신고된 사망자만 1,700명이 넘고 부상자는 6,000명에 이르는데요. 국가기구인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망자가 2366명, 건강피해자 95만 명, 노출자가 89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도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유아용으로 사용하는 물티슈에도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독성 물질이 4개의 종류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다달이 사용하는 생리대에도 마찬가지로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주방세제라든지 샴푸와 바디워시, 린스 등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데요. 알킬페놀 및 알킬페놀 에톡시레이트 성분은 뇌 분비계 장애 추적 물질로 남성에게 발기부전과 무정자증을 유발하고 여성에게는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품이 많이 나거나 단번에 깨끗하게 세정이 된다고 해서 꼭 좋은 상품은 아니니 이처럼 사용하시는 물건에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과연 이처럼 독성이 들어있는 물건을 굳이 만들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분명히 제조업자는 독성물질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업의 이윤이 더 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얼마나 해롭겠어 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우리 각자가 우리 주변에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의식하고 있을 때 정부의 감시 감독을 더 요청할 수 있고
또 기업체에게도 최대한 해롭지 않은 물건을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독성 물질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독성 물질을 오로지 이윤을 바라고 생산해온 기업과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국가기관도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더욱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끝까지 진상조사를 하고 원인을 밝혀서 책임자들을 처벌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쉬쉬하거나 그저 운 나쁜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재발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학계의 관련 연구자들도 오히려 기업과 결탁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레이첼 카스는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유독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손상은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유독물질에 노출된 지 한참 후에야 결과가 나타난다. 메톡시클로르와 다른 살충제들은 뇌나 신경계에 장기적인 손상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디엘드린도 기억력 감퇴, 불면증, 악몽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린데인은 뇌와 간 조직에 축적되어 중추신경계에 심오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유기인산계 물질에 중독되었다가 용케 살아난다 해도 그것은 파국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정신병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대학교와 멜버른에 있는 프린스 헨리 병원의 연구진이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6건의 정신병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례들 모두가 유기인산계 살충제와 연관이 있었다. 그중 3명은 살충제의 효율성을 연구하던 과학자였다. 8명은 온실 노동자였고 5명은 농장 노동자였다. 기억력 감퇴, 정신분열, 우울증 등의 징후가 나타났다.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한 불행이 초기되기 전에는 이들 모두 건강했다고 한다. 의학문헌 곳곳에서 이런 사례가 흔히 발견되는데 몇몇 경우는 염화탄화수소계와 유기인산계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곤 한다. 몇 마리 곤충을 순간적으로 없애려다가 우리 인간이 정신착란, 환상, 기억력 감퇴, 조증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다. 하지만 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화학물질의 사용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게 될 것이다. 유독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백혈병입니다. 현대적인 살충제가 등장한 이래 백혈병의 발병률은 서서히 증가해 왔는데요. 이에 대해 레이첼 카스는 하그레이브스 박사의 연구를 인용합니다. 그에 따르면 혈액 질환이나 림프계 이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상당수는 다양한 탄화수소계 화학물질에 노출된 전력이 있는데 이런 물질은 오늘날 사용되는 대부분의 살충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여성은 지하실 전체, 계단 밑, 과일 선반, 천장과 석가래 등 구석구석에 거미를 퇴치하기 위해 에어로졸 살충제를 뿌렸는데 살충제를 뿌린 후에 몸이 아프고 구토와 신경불안증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살충제가 자신의 병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 뿌렸는데요. 결국 한쪽 다리에 정맥염이 나타나더니 백혈병이 나타났고 다음 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바퀴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메틸나프탈렌과 DDT가 섞인 농축액을 사용했는데요. 오래지 않아 멍이 들고 출혈이 생겨 병원에 가보니 재생불량성 빈혈로 인한 심한 골수기능 저하로 밝혀졌어요. 그 사람은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백혈병은 암의 일종인데요. 그렇다면 화학물질이 암의 생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레이첼 카스는 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바르부르크라는 학자의 연구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르부르크 박사는 방사능이나 화학 발암물질이 정상세포의 호흡작용을 방해하여 세포에서 에너지 생성이 저해된다고 생각했다. 적은 양의 화학물질이라도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면 심각한 해를 입게 된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다. 호흡의 치명적인 독소 때문에 세포가 죽기도 하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세포들은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쓴다.
손상을 입은 세포는 많은 양의 ATP를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회로를 작동할 수 없어 원시적이고 덜 효과적인 발효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려 노력하는데 이 노력은 장시간 계속된다. 발효는 세포 분열 과정 내내 계속되고 그 이후 만들어진 세포들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호흡하게 된다. 일단 변칙적 방식으로 호흡하게 된 세포는 1년이나 10년 또는 몇십 년이 지나도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으려 힘겹게 노력하는 살아남은 세포는 더 많은 발효를 통해 에너지 손실을 보충하려 한다. 다윈의 말처럼 상황이 가장 적합하거나 잘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마침내 발효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와 같아지는 순간에 도달한다. 바로 이 시점에 정상 체세포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의견이다. 여기서 ATP란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세포가 영양분을 받아들인 후 화학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세포 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필요한 세포 호흡과 달리 만일 세포가 방사능이나 화학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방해를 받아 산소 없이 ATP를 만들어내는 발효 과정이 대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르부르크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그러한 발효 과정이 세포 호흡 과정의 에너지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 정상 체세포가 암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계속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레이첼 카슨도 지적하고 있듯이 암의 발생 원인을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만일 이러한 유독물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그 물질을 쓰지 않도록 규제하거나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암의 치료제를 만드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거의 밝혀진 물질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가득 차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휴퍼 박사는 치료적 수단에만 신경 써 암을 공략하면 결과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치료법을 찾아내는 속도보다 더 빨리 새로운 희생자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발암물질이 쌓여있는 창고에는 손도 대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암과 관련해 이런 상식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데 왜 그렇게 늑장을 부리는 것일까? 암의 예방보다는 희생자 치료가 더 극적이고 구체적일 뿐더러 더 화려하고 보답도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 슈퍼 박사의 생각이다. 하지만 암을 예방하는 것이 그 치료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며 효과적이다. 슈퍼 박사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한 알만 먹으면 되는 마술의 암 치료제 개발, 운운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을 수가 없다고 한다. 암 발생 원인이 하나이고 그 치료법도 하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런 암 치료약이 언급된다는 것이다. 암은 다양한 화학적 물리학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복잡 다단한 생물학적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오랫동안 기다려온 놀라운 치료제 개발이 언젠가 성공을 거둘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모든 종류의 악성 종양을 낫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이미 암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치료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어떤 특효약이 등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암의 해결은 한 번에 한 발짝씩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암에 대한 치유책을 찾겠다며 몇백만 달러를 연구에 쏟아붓고 온갖 희망을 투자하면서 정작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원점으로 되돌아가 보죠. 칼슨이 주장한 대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렇다면 해충은 어떻게 없애야 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도 그녀는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생물방제법이라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해충의 작용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그녀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수컷을 불임화하는 방법입니다. 해충의 수컷에게 불임 처치를 한 뒤 풀어주면 이 수컷이 다른 정상적인 야성의 수컷과 경쟁하여 승리하고
이런 과정을 몇 번 되풀이하면 무정란만 만들어져 개체수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100만 마리의 해충이 만일 한 세대를 거쳐 5배가 증가한다면 살충제는 90%를 없애지만 3대를 거치고 나면 다시 12만 5천 마리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리말을 통해 90%의 생식 능력을 제거하게 되면 3대를 거치면 125마리만 남게 된다는 놀라운 수적인 승리입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을 이용한 방지법입니다. 우리도 요거트의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메치니코프가 시도한 방법인데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유충을 제거하거나 특정한 병을 유발하여 죽게 됩니다. 이 방법은 유용한 것이 화학물질과 달리 특정 생물체에게만 작용하여 다른 생물체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포식동물과 기생곤충을 이용하는 방법이지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은 언뜻 보기엔 더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해충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고 또 생태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빨리빨리 그리고 모든 것을 단번에 해치우기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화학물질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은 부작용이 많고 독성으로 인해 우리의 자연환경과 우리 자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자연환경의 보존과 생물 다양성의 유지, 그를 통한 생태계의 안정성과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 그것이 좀 느리고 귀찮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점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까지 2번에 걸쳐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어찌 보면 단순히 살충제의 위험을 알리고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기를 요청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크고 올림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선택을 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번 기회에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책이 어째서 오래도록 우리에게 환경 분야의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